자, 오늘은 다 왔나? 응? 한 명이 안 왔네?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이 10명이거든요. 아쉽게도 기부천사 두 분은 나가신 것 같아요. 아시죠? 수강료만 내고 안 오시는 분들을 저는 기부천사라 칭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아무런 연관과 인연도 없는 저에게, 어? 네, 기부를 해주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감사한 분들이죠. 자, 오늘은, 봅시다. 이따가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오늘은 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자, 특 27쪽이죠? 사회문화 연구 방법. 자, 이거 아마, 그리고 하나, 이건 공지. 앞부분 수업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앞부분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예, 안 믿기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이 있답니다. 예, 듣기는 되게 많이 듣는데 구독자가 23명이나 돼요. 전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왜 구독을 할까요? 그냥 그 수업한 거 거의 보충용으로 올려놓는 무슨 뭐 개그를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거 하나 없는, 아, 생연이 전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생연은 최적 선생님이 하시지만 당연히는 내가 했거든요. 당연히는 최적 선생님이 사용하고 서로 토스토스해요. 그래서 작년에 생윤을 했던 거 전 범위를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란 얘기가 아니라 혹여 공부하시다가 좀 헷갈리거나 조금 아카데믹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좀 되게 내용 설명이 깊거든요. 이게 제 특징이라서 채널 명칭이 지식 소매소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 저를 정의하자면, 예,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지식을 보따리 장사하듯이 이렇게 일산도 왔다가 대치동도 왔다가 여기저기 팔고 다니는 사람이라 일단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관련은 오픈으로 돼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놨어요. 지난 주에 한 거를 1, 2, 3으로 해놨고, 혹시 보시다가 화질이 조금 구리다 싶으시면 그 화질, 그 뭐지? 설정 버튼 누르시면 화질 FFD? FHD? 그 화질까지 올라갑니다. 그 생각보다 화질 좋아요. 제가 일일이 다 그 음성이랑 프로그램 써갖고 싹 다 해갖고 올린 거예요. 나름, 네, 파이팅. 자, 네, 불가사의하지만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자, 그 책에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뭘 연구하는 아이고 너무 조그맣다. 우리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첫 시간에 한 거에 영상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난 시간에 하신 분들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지 말고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막 이건 뭐죠?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뭐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고요? 자, 슈슈슈. 아이씨, 미쳤나봐. 켜졌냐? 볼륨을, 나니? 볼륨, 잘 들리시죠? 볼륨을 다 다운으로 내려놨어요. 자, 자, 사회현상은,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목적이 뭐라고?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목적은 뭐를 발견하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쓰세요. 예. 적자생존이라고 했어요. 최적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나는 내가 이름 갖고 딱히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최적 선생님은 되게 부러워요. 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되게 써먹을 여지가 많죠. 뭐 공부를 할 때 정리를 잘하면 우린 최적화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심지어 그거 본명이에요. 예, 예명도 아니야. 되게 부러워요. 석이 뭐야? 돌멩이.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름 갖고 무슨 짓을 해도 예능이 된다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까워요. 우리 그 첫날 제 이름 갖고 장난쳤거든요. 예, 진짜 웃깁니다. 하지만 우리 영상에선 잘랐어요. 자,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입장은 뭐가 목적일까요? 얘는 잘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행동, 그 녀석이 왜 그러셨는지를 뭐하고? 개인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뭐 하는 거? 해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김영철한테 했던 대사죠. 왜 그러셨어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거. 미안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네요. 자, 이게 뭐라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이유고 개인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볼 때의 목적이지.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연구하기는 힘들다 그랬죠. 왜냐면 사회현상은 더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도구를 씁니다. 그 도구가 뭐고요?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정리했고, 거시적인 관점은 뭐가 있음? 거시적인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얘기 있고요. 미시적인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 줄여서 상상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 넥스트요. 우리가 사회문화 1단원인 내가 뭐라 그랬죠? 사회문화 1단원은 사회조사방법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굴 탐험을 해야 되는데요. 동굴 탐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다에 있는 동물인지 땅에 있는 동물인지를 구분하는 게 사회현상,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굴을 들어갈 때 랜턴을 들고 들어갈지 뭘 들고 들어갈지 도구를 결정하는 게 얘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구들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도구들을 들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회현상의 연구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인데 이쪽의 연구 방법은 어디 쪽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은 목적이 뭐예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연구 방법은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능론이라든가 갈등론의 성격을 띄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 여기서만 다시 생각해봐. 법칙을 발견한다는 건 뭘 찾는 거라고? 법칙을 발견한다, 인과관계를 발견한다,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그지? 그러니까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뭐 원인, 결과 찾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에서 이쪽 연구 방법은 뭐를 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식한 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외울 때 맥락은 생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탐이 쉽지. 그건 맞아. 사탐은 쉬워. 사탐은 시간도 덜 걸려. 너네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3년씩 걸리지만 사탐은 2달이면 할 수 있거든. 근데 2달이라고 해서 절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늘 말하지만 사회문화는 생기는 그 두 문제 더 맞으려고 1년 하는 거야. 1년.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증적 연구 방법, 이렇게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쓸게요. 실증적 연구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뭘 사랑하고요? 통계를 사랑해요. 그래야 뭐 하기 쉬워요? 전, 후를 비교하기가 쉽죠. 통계를 사랑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목적이었어? 애초에? 왜 그러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져서 배 한쪽밖에 없는데 전군 출격하라. 너라면 하겠냐고.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행동을 뭐 하자고? 이해해 보자고. 숨겨진 뜻을. 그 행동을 뭐 해보자고?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뭐는 의미가 없어요? 이쪽 라인에서는? 얜 통계 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 앞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셨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포인트가?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해석이 주죠. 해석적 연구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통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 발견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지. 얘는 해석적인 연구 방법이니까 왜 그러셨어요 찾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얘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줘도 되죠? 응? 얘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실증적 연구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써서 갔던 거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뼈대를 뚜루룩 쓰고 너네들이 마인드맵 하듯이 살을 붙일 수 있으면 일단은 끝이에요. 완성이야. 그리고 그거 다 하면 수능 6문제 맞는 거예요. 6문제. 일단은 6에서 7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뭐요? 이렇게 해볼까? 자, 실증적 연구 방법 이렇게 하고 우리 수특이나 이런 책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양적 연구 방법 똑같아요. 뭐 실질적 연구 방법이나 양적 연구 방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은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통계를 사랑해요. 자, 그래서 책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얘는 자, 전제를 한번 따져볼까? 이게 예를 들어 거기 실증적 연구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냐면 19세기에 실증주의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은 아이야. 19세기쯤에 실증주의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실증주의는 뭐냐면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를 연구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역사를 연구할 때 실증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사가는 뭘 되게 중시하냐면 그게 사실임. 증명된 사실만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요. 김석이라는 사람이 1975년 9월 15일 날 저희 시골에 있는 저희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뭐 이제는 제가 나중에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큰 위인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 역사책을 써요. 그럼 첫 줄에 이렇게 쓰는 거죠. 김석은 1975년 9월 15일 뭐 전라남도 어디에 있는 모 섬에서 태어났다. 끝. 뭐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나 그런 게 1도 없죠. 그냥 오로지 뭐만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만 적었잖아. 그게 실증주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그 해석주의도 있거든요? 해석주의는 뭐냐면 그 현상에 대해서 뭘 잔뜩 부여해요? 의미를 잔뜩 부여해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실제로 있잖아. 동명왕편이나 그 단군 신화 이런 거 잘 봐봐. 단군 신화 잘 봐봐. 야, 호랑이하고 곰이 쑥을 왜 먹어? 진짜 걔네가 먹었겠냐? 그게 호랑이겠냐, 일단? 이해가? 그런 식의 오만 상징과 은유를 잔뜩 넣는 거야. 예를 들면은 해석적인 용어로 역사서를 서술할 때 내 역사를 서술하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때는 1975년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쫙 이렇게 나가면서 으아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슬프지만 김석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해석적인 연구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실증적인 연구 방식은 뭐라고? 뭐가 중요해? 무시 중한 뒤 증거. 뭐 입증 가능한 증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 유럽을 휩쓸던 시대거든? 이게 전 유럽을 휩쓸던 시대야. 그래서 사회현상을 연구하려던 최초의 사회학자 나부랭이들, 야, 뭐, 어거스트 꽁트나 이런 최초의 사회학자 나부랭이들이 사회학을 연구하려는데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때 한창 과학적인 연구가 과학이 엄청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거든. 누가 날라다니고 라부아지에나 뭐 미적분 만든 그 식빵 아저씨인 라부아지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뉴턴도 미적분에 되게 기여, 라부아지도 엄청 기여하잖아요. 화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 날라다니던 때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2020년대에 스마트폰이 이제 끝으로 가면 도대체 폴더블을 2번을 접냐 3번을 접냐 고민하고 있잖아. 그 시대가 거의 과학적으로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현상들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에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일상화되던 시대지. 그런데 그게 뭐? 과학의 현상, 자연현상들을 증명하는 것이 일상화되던 시대였던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차피 이봐, 우리가 있는 것도 현상 아닌가? 우리도 현상이잖아. 물론 가로 열고 사회, 여긴 가로 열고 과학. 우리도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뭐 합시다?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잖아. 그러면 현상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거 과학?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이 뭐랑 똑같지 않을까? 자연현상하고 어차피 같은 현상이잖아.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실제로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이거를 뭘로 때려 넣었어? 전제. 뭐라고? 정리. 정신없어. 전제. 무슨 현상과? 사회현상과 뭐는? 자연현상은 뭐한 현상이야? 동일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래요?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전제잖아요. 그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깔고 가.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목적은 뭐가 돼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목적은 뭐니? 이거 연구할 때 목적이 인과관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현상도 당연히 뭐가 돼? 인과관계 밝히는 게 되는 거야. 법칙 발견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전제 이거랑 이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구 방법도 뭐를 카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베껴요. 왜? 똑같은 현상이니까. 얘도 뭐니까? 얘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베껴. 상관없지. 같은 현상인데.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름? 프린트 보세요. 책 보세요. 방법론적 이론론 그러는 거야. 이건 얘들아, 그러니까 방법론적 이론론이란 말은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숨을 쉬듯이.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이 같다라는 거기서 선을 삼는 이상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뭐 하면 답이 안 나와? 이걸 그냥 단순히 그 텍스트를 외워놓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외우긴 해야지.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외우긴 외우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 히터가 되게 세진 것 같아서 히터를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리모컨이 없네? 어디 갔지? 이거는 히터 리모컨이 아닙니다. 이건 얘 리모컨이에요. 혹시 찾으시는 분, 여기 있구나. 미안하고. 제가 온도를 26도까지 올려. 적정 온도로 내리겠습니다. 24도 정도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과관계 찾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았다? 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슛. 그 책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연구 순서를 봅시다. 자, 진짜 중요한 아이가 여기부터예요. 연구 절차라고 나오지. 그래서 얘는 연구 절차가 기본적으로 뭐를 카피합니다?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가 있고요. 문제 제기라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연구해야겠다! 아, 이거 쟤 왜 이러지? 이런 거. 이해가요? 뭐? 천천히 쓸게요. 마음이 급해요. 문제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합니다?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 설정에다 별표 100만 개쯤은 해놔야 돼요. 그 책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예 대놓고 가설에 대해서 한 바닥 써놨죠. 다음 페이지 보면. 가설 시험 잘 나와요. 이 부분 하나가 시험에 낼 수 있는 유형이 요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 있잖아. 이거 하나만 갖고 문제를 내는 패턴이 한 5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패턴은 뭐 나올지 모르는 아주 난감스러운 동네인 거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 가설 설정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연구 설계 라인에 그 유명한 뭐가 들어가요? 자료에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거든요. 뭐라고? 자료에 조작적 정의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한 다음에 다음 넥스트 절차로 이제 뭐예요? 자료 수집해요. 넘기기 싫어서 그런데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내는 거죠. 그리고 라스트 일반화를 합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거 이게 일렬로 쫙 한 줄로 쫙 써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책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절차 전체 거기 프린트 책을 보시면 탐구 방법에 그 맨 아래쪽에 그 표 맨 아래에 이런 말이 있죠. 연역적 연구 방식 보여요? 연역적 연구 방식.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연역법, 귀납법은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연역법, 귀납법?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연역적 연구 방식은, 자, 이런 거예요. 연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회문화만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연역적 연구 방식은 선결론 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 선결론 후 증명.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사회 현상이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상이라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상이라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미 일어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네, 당신과 여러분과 저와의 눈에 띄어요. 보인다고.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 결과잖아. 눈 내린 거 보인단 말이지. 이해가? 근데 현상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뭐야? 그렇죠. 뭐가 있은 다음에야 액션이 있은 다음에야 결과값이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근데 잘 봐봐. 자연현상은 이 현상과 행동 사이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자연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1대1의 관계요. 1대1
1의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는 순간 그냥 뭘 알 수 있어요? 원인을 예상할 수 있어요. 끓는 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알아요. 어떤 놈이 물 끓였구나. 어떤 물이 불 올렸구나. 바보가 아니나 그거 모르면 약간 좀 병원 가봐야지. 이해가? 이해가? 예를 들면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 밤에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눈이 내렸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진짜 무슨 생각이냐면 집에 들어가서 차 커버 올리고 아침에 눈 내리면 지하철 타고 또 여기 와야 되나 뭐 고민해야 되는데 차를 갖고 놓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일산이 은근 교통이 좀 안 좋아요. 인천에서 일산 거리는 가까운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택시를 타면 한 4만 원이면 오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봐봐. 눈이 내리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유가 있지. 우리가 결과를 본다는 건 예를 들면 밝혀져 있는 과학 법칙을 보면 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는 알아요? 얘는 알죠? 얘는 눈에 보이니까. 얘 모르겠으면요? 얘를 모르겠으면 뭐 해보면 돼요? 찍어요. 뭐라고? 찍어봐. 뭐? 잠정적으로 행동을 추론해 보는 거지. 뭐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보는 거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 관찰해서 결과.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닐까 해놓고 관찰했는데 결과 값이 그 값이 나오면 이 원인은 뭐 한 거야? 맞는 거지. 막 끓는 물을 봤어. 그래서 너가 추론을 해보는 거야. 열을 가하지 않았을까? 감정적 결론. 그래서 뭐 해봐? 열을 가해봐. 그런데 물이 끓래? 그러면 물이 끓는 것의 원인은 뭘 가한 거야? 열을 가한 거지. 확정. 오케이? 왜 이게 왜 가능해? 자연현상은 사회현상하고 같으니까. 자연현상은 사회현상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정리. 뭐? 이 잠정적 결론 포지션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가설. 이 자리에 가설이 들어가는 거야. 그 가설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인. 이해가니? 그러니까 원인을 때려 넣어봐. 그리고서 후에 뭐 하면 돼? 증명. 어떻게? 이걸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원인이 맞나? 그 결과가 나온 게 맞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게 외역적 연구 방식. 자, 그러면 대충 정리하셨죠?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요것만? 뭐 나중에 저기 안 되겠으면 유튜브 화면 보면서 화면 캡처한 다음에 적으시든지. 자, 여러분 8주 동안 도표 빼고 나머지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원래 사회문화를 8주 안에 끝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원래 보통 길게 잡으면 넉넉하게 잡으면 12주 하고 길게 잡으면 10주 하거든요. 근데 10주 하면 너네 3월이 넘어가잖아. 너네가 못 와. 그러니까 제가 매년 여기 이투스에서 겨울에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겨울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5명, 20명씩 가서 앉아있어요. 올해는 좀 적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15명, 20명 앉아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학생들 학교도 대체적으로 일정해요. 네, 대체적으로 일정합니다. 제일 많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고양 국제고 하고 고양 외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고하고 외고가 3분의 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이것들이 기숙사 학교네? 그래서 3월이 되는 순간 다 사라졌어. 힘들었다. 이게 정신적 이게 오래가지고 여기서 4년째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3월이 되면 너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나도 마음이 급해요. 빨리 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급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외역적 연구 방식. 그럼 뭐요? 귀납적 방식은 뭘까요?
얘가 선, 결론, 후, 증명이죠. 여러분 어디서 연역법, 귀납법은 들어봤죠? 응. 미안한데 너 거기 기대면 안 돼. 얘 진짜로 나가. 초점 삑. 자, 얘는 뭐냐면 선, 사래요. 그 다음에 후, 결론입니다. 먼저 뭐를 끌어모아요? 사례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동네 뭐 일산 서구청에 갔더니 백조를 봤는데 백조가 하얗더라. 인천에서 봤더니 백조가 하얗더라. 저기 울산에서 봤는데 백조가 하얗더라.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봤는데 백조가 하얗더라. 이렇게 오만 해 다니면서 백조인데 백조가 뭐 A, B, C, D 두두두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례에 뭐를 찾아? 공통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뭐해? 따란 백조는 하얗다. 이 결론은. 이런 방식은 사례를 모아갖고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결론 딴.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게? 그 사례 중에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 그 결론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조가 하얗다 한 마리가 흑다방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 요게 단점이긴 하지만 일단 귀납적인 용어는 그래. 그럼 봐봐. 책을 잠깐 볼까? 거기 책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 그 탐구 절차에서 문제 제기서부터 적용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전체적으로는 뭐해? 연역적인 연구지. 어디만 아니야? 자료 수집 분석서부터 결론 도출까지만 귀납적이지. 자, 전체, 그러니까 여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 건 무슨 연구 방식이라고? 연역적 연구 방식. 근데 어디만? 여기만은 얘야. 왜? 얘는 자료를 모아서 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공통점 찾아서 결론을 내니까 똑같지. 그래서 얘만 떼서 보면 뭐야? 얘만 떼서 보면 귀납적인 방식이야. 자료를 모아갖고 결론 내는 거. 얘만 떼서 보면 귀납적. 합치면 전체로 연역적이 되는 이유는 뭐 땜시? 가설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연구 단계에서 할 일들 요거 어디 갔어? 예. 자, 둔둔둔. 뭐해서 할 일? 자, 연구 설계라는 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가설을 세팅해. 가설을 세팅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뭘 해? 연구 설계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용어를 정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야 하는지 범주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한국 교육은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이거 참 한국 교육의 발전을 어떻게 용어를 정의할까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의 성장 혹은 교육의 발전을 양적 지표로 보면 이런 거 따져보면 되지. 문맹률이나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발전했지. 1950년대 문맹률이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문맹률은 0.2%밖에 안 돼. 그나마도 누가 계셔서 6.25 때 태어나서 아직 그 당시에 학교도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몰라서 모르시는 분이 다지. 실제로 60대 이하에서 글을 모르시는 분은 약간 이제 아프시거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이러지 않는 한 없다고 봐야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60대 정도까지는 거의 고등학교도 다 나왔어. 안 나온 사람이 5%도 안 될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 봐야 돼? 분명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문맹이 아예 종결 끝난 나라라고 보지. 물론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좀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 있지. 글자는 아는데 말뜻을 몰라. 그래서 용어도 생겼어. 뭐라고? 문해력. 텍스트를 읽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
가끔 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애들 글 읽혀보면 100%글 이해 못해. 저는 그 사람의 지능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의 가짓수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교육이 발전했다. 그 한국 교육의 발전을 양적 지표로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질적 지표로 보는 걸로 생각하는지는 전혀 달라요. 질적 지표로 보면 우울하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영교시가 있어서 나 고등학교 때 영교시. 나 학교 아침 7시 반에 갔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 반이었어. 참고로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반이야. 근데 7시 반에 영교시잖아. 가는데 1시간이나 했잖아. 버스가 6시 20분에 와. 그럼 집에 들어가면 12시 반? 그러니까 진짜 아침에 나갈 때 엄마한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간다고. 하루에 18시간 학교에서 사는데 어? 그럼 지금은 뭐 달라? 딱히 여기는 이제 동네가 일산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제 수업이 거의 대부분 하니까요. 저는 대치동에서 이제 경제학 쪽을 좀 많이 가르치거든요. AP 이코노믹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도 뭐 테셋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가르치는데 경제 쪽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대치동 애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걔네의 라이프는 학교가 3시면 끝나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모 학교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 미쳐갖고 우리 자율학습 10시까지 외쳤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취소했어요. 근데 전설같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의 손자 며느리, 경찰청장 와이프, 그 다음에 무슨 재벌, 최소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의 사모님, 이 세 분이 오셔서 이사장실 들어가서 멱살 잡고 딱 한마디 했대요. 우리 아들 대학 못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고서 자습이 없어졌어요. 진짜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런, 그래서 걔네들은 3시에 끝나면 밤 10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아요. 일주일에 학원 7개 다녀. 와, 행복한 라이프일까? 학원 7개에서 과외까지 하면 한 10개 수업을 듣는데, 와. 일단 국영수가사 다 듣고요. 국영수가사 듣고 수학하고 언어 영역이나 수학 아니면 영어나 이런 걸 하나씩 더 들어요. 거기에 수학이 좀 모자라서 좀 과외를 그냥 솔직히 생각했어요. 저걸 머리에 집어넣을 시간은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매기기만 하는. 어쨌든 간 저쨌든 간 근데 걔네들은 또 그걸 나름 적응하고 살아요. 걔는 유치원 때부터 그러고 살았거든요. 자, 교육이 발전했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딱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네. 개념의 조작적 정의적. 자, 이걸 되게 쉽게 알려드리면 그냥 딱 한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치화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 개념을 뭘로?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잡아봐. 이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거든요. 개념어는 원래 추상적입니다. 잡아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1호와 2호가 있는데 우리 아들 1호는 잘생겼습니다. 진짜요. 우리 와이프가 좀 이쁘거든요. 나름 우리나라 3대 엔터의 연습생으로까지 있었던 친구라서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나 안 닮았어요. 표정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네, 우리 2호는 저랑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어렸을 때 나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웃기지 막 이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본가에 가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옛날 사진들을 본 거예요. 내 유치원 때 이럴 때 사진들 있잖아. 내 유치원 때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우리 둘째가 있어.
그놈이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 똑같구나. 근데 우리 큰아들은 잘생겼거든요. 자, 저는요 우리 아들을 매일 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의 얼굴 생김새를, 응? 우리 아들의 얼굴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의 얼굴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내가 그리는 능력만 된다면 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너네들한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야. 왜? 너희들은 모르잖아, 우리 아들을. 본 적도 없잖아. 본 적이 없잖아. 내가 너네들이 모르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너네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한 단어로 그걸 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개념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그래서 뭐라고? 우리 아들은 뭐? 잘생겼어. 우리 아들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 뭐 한 거야? 개념화한 거지. 이해가? 근데 문제는 이 잘생김이라는 게 추상적이야. 왜? 사람마다 갖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강동원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차은우가 짱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원빈, 장동건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그만합시다. 뭐 이런 각각의 기준도 있잖아. 자기 기준에서 잘생겼어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 잘생김의 기준하고 너네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의 잘생김 기준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근데 비교도 안 돼. 왜? 추상적이니까 누가 더하다 못하다가 말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과학적인 연구는, 통계는, 자료는 불가능해. 추상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실증적인 연구에선 닥치고 통계. 말했잖아, 얘는 통계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걸 통계 내기 편하게 하려면 잘생김을 뭐 하는 거야? 수치화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잘생김을 1점부터 10점까지로 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10점이라고 하면 너는 몇 점이? 나는 한 3점쯤 해요.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아들은 한 7점? 알겠어요? 물론 얘도 정확하게 모르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보단 나아요? 얘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죠. 장동건이 10점이요. 그러면 7점. 잘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 장동건 씨 본 적 없으시죠? 보면 사람이 빛이 납니다. 진짜로.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그 양반은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사기야. 말도 안 돼. 누군 나이들을 배 만나고 있는데.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그걸 범주를 줄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 이거를 개념화라 그래. 근데 그건 추상적이라서 알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범주를 더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개념을 뭐 한 거야? 다시 조작한 거야. 어떻게? 알기 쉽게. 그래서 조작적 데피니션, 정의 이렇게.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이렇게 외우기 싫으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요? 수치화. 개념을 뭐 한 거야? 수치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게? 우리나라 GDP는 이렇습니다. 이게 딱 수치화한 거야. 자, 그 책 옆에 날개 있는 거 한번 볼래? 날개를 보세요. 날개에 있는데 보시면 경제 성장의 정도를 뭘로? GDP 증가율로. 사회 학습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 말하기 어렵잖아. 쟤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쟤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추상적이지. 뭐 하면 돼? 점수는요? 깔끔하지. 그 다음에 인간의 지적 능력. 이것도 애매하지.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IQ 점수가요. 깔끔하지. 이해가? 수치화하는 건 우리가 딱 듣자마자 아하 이렇게 만들어줘. 이해하기 편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A 그림이 있어.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 A 작품이 있고 B 작품이 있거든. 너네가 여기서 어떤 게 더 가치 있냐 느끼냐 백날 설명해줘봐야 이해 못해. 이건 2억이고요. 이건 116억입니다. 와, 알겠어? 우리는 숫자가 돼 있으면
뭐를 판단하기가 쉬워? 비교하기가 쉬워. 그리고 비교가 되면 뭐 할 수가 있어? 통계. 됐지? 그 세부 계획은 됐어. 자, 그럼 이제 질적 연구로 넘어가 볼까? 자,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한 페이지 앞으로. 앞으로. 이거 중요해. 자, 이거 지울게. 요것만 좀 지울게. 얘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 실증적 연구는 뭐가 핵심이에요? 가설 설정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코어예요. 저 자료 수집 분석 결론은 뒤에 따로 있어요. 자료 수집 방법이. 알겠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해석적 연구 방법. 무슨 연구? 질적 연구. 다시 얘는 포커스가 뭐라고? 인간의 행동을 뭐 하는 거? 그 행동이 갖는 야, 너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공부하기 되게 편해진다. 실제로 있잖아. 애들이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이런 거를 이 양에 치여갖고 이 텍스트들이 넘어오는 거, 이러다가 외워야 되니까 막 이러다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몰라. 잊지 마.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셨어요를 찾는 거야. 숨겨진 의미를. 자, 그러니까 자, 보라. 자, 이 해석적 연구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시기상으로 19세기 후반이에요. 뭐라고? 거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 이때 사회학에서 정말 모두까기 인용으로 유명하신 한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하십니다. 바로 깜짝깜짝 이름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막스 베버예요. W니까 웨버 독일 사람이라 베버로 읽습니다. 막스 베버. 뭐야? 생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듣게 되냐면 직업윤리 얘기할 때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윤리라는 책을 쓰신 그 양반이요. 그 양반. 칼뱅의 종교 이거 얘기하신 그 양반. 이 양반은 사회문화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오만 대 다 껴요. 사회문화에서 엄청 여기저기 끼어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막스 베버는요. 일단 이 양반이 뭘 까냐면 얘를 까요. 자, 이 양반이 비판하는 아이들 일단 기능론 비판해요. 이거 나중에 다 우리 사회문화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기능론 까요. 그 다음에 갈등론도 까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이 사람 학문의 시작점이 갈등론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좀 표방해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가 마르크스주의가 아시다시피 좀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이 실패를 미리 예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겁나 까요. 그리고서 그거 깔 때 나온 말이 이거예요. 야, 사회현상을 연구한다는데, 야, 사회현상하고 자연성 어떻게 똑같아?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였죠. 사회현상하고 자연성 구분하는 거. 뭐 갖고 구분했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면 사회현상, 안 들어가면 자연상이죠. 그죠? 그 기준 만든 사람이 얘예요. 그 얘기 처음 한 사람이 얘라고. 그래서 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사회현상을 자연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야, 사회현상은 다르지. 방법론적 이원론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쪽이 학자냐? 아니요. 말했잖아요. 갈등론에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사회학에서는 다 까요. 기능론도 까고 갈등론도 까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도 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관점 측면에서 이 막스 베버를 기능론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갈등론에 넣으셔도 안 되고요. 상호작용론 쪽에 넣으셔도 안 돼요. 이 양반은 그냥 다 걸쳐있는 애매한 포지션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딱 그 정도면 됩니다. 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제를 비판하죠. 뭐요? 아니 야 어떻게 사회현상하고 뭐가? 이게 어떻게 같아? 다르지.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은 뭐하심? 달라. 왜? 얘는 뭘 찾지만 얘는 인과관계를 찾는데 사회현상은 말했잖아. 뭐가 들어갔다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내가 지금 이 칠판에 쓰는 건 이걸 써서 너네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들어갔지. 그러면 너네가 궁금해야 되는 건 이걸 써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왜 칠판에 썼냐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돌격 명령을 했냐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고 도대체. 뭐 인간 어떤 현상에 인간의 의지가 끼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결과가 아니라 동기야, 동기. 뭐? 왜 그러셨냐고요. 아니 얘는 인과관계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중요해? 결과값이 중요한 애야. 얘는 결과값이 중요한 애고 얘는 뭐가 중요한 애고 이유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연구하냐? 넌센스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같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뭐야? 연구 방법에서 뭐 따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방법론적? 네. 방법론적 두 가지잖아. 이원론. 책에 나오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사회현상의 의미를 거의 이해, 해석. 책을 봐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해석적 연구는. 그리고 뭐 빨간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사회현상에 담는 뭐를 행위의 동기, 목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빨간 글씨 심심해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은 뭐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뭘 따지지 않아? 자연현상은 인과법칙 따지는 게 중요한데 사회현상은 인과법칙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방법론적 이원론이고 당연하겠지만 왜 그러셨어요? 그 현상의 숨은 의미를 해석. 그래서 해석주의. 자, 그러니까 얘는 3번. 자, 연구 순서 얘기해볼까? 자, 뭐? 궁금하셔요? 문제 제기해요? 뭐가 없어요? 가설 설정이 없어요. 바로 뭐야? 바로 연구 설계하는 거야. 근데 이 연구 설계도 뭐는 없어? 조작적 정의 안 해. 왜? 수치화할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통계를 만들 이유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의 자료 수집 분석 결론하고 여기에서의 자료 수집 분석 결론은 말은 같을지 모르는데 하는 일은 좀 달라. 아, 그리고 얘랑 얘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뭐? 휘납적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 연구하는 방법이 귀납적 방식이야. 말해 뭐해? 뭐가 없으니까? 가설이 없잖아. 선 결론을 내린 게 없잖아.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잖아. 그러니까 귀납적 방식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지? 자, 이제 알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자, 거기 박스 보이죠? 가운데. 우리 28쪽의 박스, 질적 접근 봐봐. 거기서
해석적 접근은 뭐가 없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음씀. 오케이? 자, 나봐봐. 요거 좀 지울게.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래요? 자, 나봐봐. 실증적 연구는 뭐가 목적이라고? 인과관계, 이게 목적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연구의 특징상 뭐가 메인이 되냐면 연구자가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해. 뭐도 있지만 당연히 연구를 하려면 연구 대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뭐가 메인이야? 이게 중요해. 이해가? 연구자가 세팅을 해. 그리고 실험, 연구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연구자는 할 게 없어. 근데 해석적인 연구는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연구 대상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잖아. 다시. 숨겨진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봐봐. 목적 자체가 타켓이 누구라고 대놓고 나왔니? 얘는 연구의 포인트가 누구야? 얘는 연구 대상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연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게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실증적 연구 방식이든 해석적 연구 방식이든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절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가치를? 연구자의 가치를 뭐 하면 안 돼요? 연구 대상에 뭐 하면?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뭐든 상관없어요.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이건 둘이 공이 필수예요. 연구자가 자신의 의견을 어디다 집어 넣으면 안 돼요? 네, 연구 대상에다 투영하면 안 돼요. 통계를,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건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레이시스트 해봅시다. 여러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예, 제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자, 저는 흑인을 대단히 열등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험을 어떤 자료를 모았거든? 근데 모으니까 그 자료에는 그 흑인이 열등하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반론에 가까운 자료들이 모인 거야. 난 어떤 사람인데? 난 인종차별주의자. 그래서 흑인이 열등하지 않다는 자료를 다 폐기하고 흑인이 열등하다고 대충 이런 것만 모아갖고 흑인은 열등함! 이렇게 써놨다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 연구자의 가치를 쳐 넣으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있잖아. 그건 당연히 누구도 마찬가지? 있죠. 근데 재밌는 거. 실증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기본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실증적 연구는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실증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설문지법 같은 게 있어요.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누가 열심히 만들어요? 연구자가 열심히 만들어요. 설문지를 뿌리는 순간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연구자가 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뿌리고 사람들이 쓰고 거둔 다음엔 그 다음부터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어? OMR 카드면 그냥 뭐 하면 돼?
OMR 카드 리더기에 드르륵 넣으면 지가 알아서 점수 통계다 낼 거 아니야. 끝!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가 개입되는 의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가치를 개입하려면 하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분리돼 있지가 않아.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강력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해석적 연구 방식은 누구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연구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연구자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이런 거야. 감정이입.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엄마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뭐라고? 그 다음에 가끔 이 직관적 통찰을 대단히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숙련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오래 하고 아주 숙련된 사람의 직관은 어쩔 때는 모두 넘어갑니다. 극복합니다. 통계를 극복합니다. 진짜. 아주 숙련된 사람의 직관은 가끔 계산을 넘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학원 강의를 199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99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만으로 22년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킬이 하나 생겼어, 얘들아. 뭐냐면, 수업을 듣는 애들을 보잖아. 그걸 한 2, 3주 정도 수업을 해보면, 얘가 대충 어느 정도 대학 가겠다 감이 와. 많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한 주, 두 주 수업 해보면, 얘가 대충 어디쯤, 당연히 학생한테 말 안 하지. 그거 함부로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내가 뭐라고 갑자기, 넌 지방이야. 이러면은 걔 인생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나 속으로만 알고 있는데 대수생종합반 같은 걸 이제 오래 했으니까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메가나 이런 데서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대종반에 딱 가서 보면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애들이 내가 생각한 대학으로 거의 한 80% 정도? 얼추 맞더라고.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물어보면 선생님 잘했냐? 묻지 마. 서로 힘들어. 자 봐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직관이 통계를 넘어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연구자가 애초에 누굴 연구하는 거예요? 얘를 연구하죠. 감정이입을 하려면 얘랑 정서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정서적으로 가깝거나 이 사람의 상황을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태어나 이 사람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누굴 좋아하면 이상형으로 삼는 여자는 누구 혹은 남자는 누구고 연예인은 다 알아야 하기 쉬워요. 감정이입하기 쉽죠. 그러니까요 얘는 시스템적으로 얘랑 연결고리가 대단히 깊어서요 하기 쉬워요? 네,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프린트 보시면 특징 잠깐 보세요. 그 실증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 있죠. 예. 27쪽이요. 그 다음에 그 실증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계량화 통계 기법 이런 거 아까 다 한 얘기니까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이 분리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연역적 연구 얘기했고 실험 질문지법 실험법 한다는 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적 현상의 특징 보면 가설 없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상황 정의를 통해서 연구해. 왜?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정답은 뭐 해야 해요? 하면 안 돼요. 개입하면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게 아예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하기가 좀 쉬워요. 실험법도 실험 세팅할 때나 연구자가 머리 쥐어 듣는 거지 막상 시험을
고 하는 순간 연구장 할 게 없어요. 그냥 관찰밖에 할 게 없어요. 얘는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균합성 연구 됐죠? 오케이. 아시겠죠? 아하, 요것들은 좀 중요하니끼니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거기 20 몇 쪽이냐? 29쪽이라고 해야겠죠? 아마도? 네, 29쪽쯤에 있는 가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뿅!